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배 세대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많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현충일인데 사실 현충일이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된 날이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서 현충일을 한 거죠. 우리 선배 세대에 감사한 말씀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우크라를 쭉 보면서 야, 한반도가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힘이 약했더라면 또 자주국방이 안 돼 있었더라면 이번에 불쏘시개 될 뻔했구나. 그런 좀 참으로 참 기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쭈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게 모든 사람한테, 모든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 같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쭉 가면은 저게 휴전이 되든 말든 또 언제 휴전이 되든 간에 계속 불씨가 남습니다. 저 휴전이. 불씨가 남을 수밖에 없는 휴전이에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씨가 남은 상태에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몇 년을 두고 미국에는 이제 자유보수 공화주의를 강요를 해요. 또 서유럽에도 그걸 강요를 해요. 지금 뭐 거의 메르켈 지금 거의 반성문 쓰듯이 그런 얘기합니다. 푸틴은 서방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소리를 해요. 푸틴 길러준 게 진데. 엊그저께 한 말입니다. 메르켈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일본이나 또 오스트레일리아나 저기 어디야 인도나 이런 괜찮은 나라들 전체 다에게 결국 보수 공화주의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희 똑바로 정치하고 나라 제대로 기르고 그리고 공화국을 제대로 강화하고 그러면은 저런 깡패들 안 겁나. 정신 차리고 가.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다 그럴까? 그걸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밀어요. 그럼 이거는 각 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지형,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막 폐업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한마디로 기득권이 다 흔들리죠. 기득권 흔들리는데 원수 같죠, 당연히. 지금 전쟁이 계속 돼도 그렇고 전쟁이 휴전이 돼도 이제 휴전이 이상한 휴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완전 폭망을 한 거고요. 중국도 우크라 때문에 폭망을 한 셈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중국몽 1대1로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라서 한마디로 우크라가 이 전 세계 전체를 바꾸는 그런 어떤 압력센터, 그런 에너지 발산센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기득권 있는 쪽에 여기저기 손잡고서 묻어버리고 싶죠. 근데 저 묻어버리려면 우크라보다 더 큰 사건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을 터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터뜨린 다음에 힘 있는 강대국들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데가 이 테이블 아래에서 쓱 물밑에서 거래를 해서 지정학적 거래를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큰 사건 그런 걸 하나 터뜨려야 돼요. 저 우크라를 수습을 하려면.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질 만한 데가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우크라를 묻을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휴화산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반도는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 러시아 아니라 러시아 할아버지, 중국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가 와도 수습이 안 돼, 그 다음에. 그리고 특히 러시아 중국 쪽엔 깊은 내상을 입혀요. 여기가 참혹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한반도가 혼자서 불길 타는 게 아니라 중국도 태워버리고 러시아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불장난도 못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를 묻을 만한 규모의 휴화산은 한반도밖에 없는데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했다가는 강대국 간의 물밑 거래에 의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 강대국들이 더 내상이 깊어져요. 따라서 한반도를 이 불장난의 대상물로 삼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크라가 저렇게
압력센터, 에너지 발산센터로 계속 작동하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우리가 한국인이 한반도 전쟁을 막아냈기 때문에 우크라가 이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의 정치 문화를 변경시키는 압력센터, 에너지센터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작동할 겁니다. 깔끔하게 안 떨어지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0년 동안 인류는 짝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게 석유가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물신이죠. 일종의 물신이죠. 물질적 신, 짝퉁 하나님이죠. 이 물신 숭배를 영어로는 이제 피티시즘이라고 씁니다. 피티시즘. 우리가 패티쉐가 있다 뭐 이런 말이 그게 그게 패티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야리꼬리한 프랑스 좌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쪽 영향받아서 그런 용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피티쉐예요. 물신, 우상, 거기에 대한 숭배 감정 이런 것들을 패티쉐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아랍에 있는 분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알라 신께서 우리한테 석유를 주셨습니다. 그 거의 석유가 알라 신급이야. 알라 신의 선물이고. 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물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물신숭배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크스 자본론 1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신의 정체는 자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겪은 건 석유가스예요. 석유가스는 이제 우리는 석유가스공사 이렇게 해서 입에 붙어 있는데 영어로는 oil and natural gas 이렇게 입에 안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는 석유도 탄화수소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도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짝퉁신의 총화가 누구냐? 푸틴입니다. 그리고 신의 몸값이 가장 낮았을 때, 신이 가장 천했을 때 푸틴이 집권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0년경입니다. 1999년. 지금 저게 각 연도별 그 지난 50년 동안의 석유 가격을 보여줘요. 저게 가만히 보면 70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0년 정도까지는 석유 가격이 $20 뭐 아래였었어요. 저게 왜 저러냐면은 그 당시에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미국이 70년대까지는 미국이 석유를 스스로 수급을 했다고요. 수입을 안 했어요. 미국이 석유를 수입을 하지 않으니까 70년 정도까지는 석유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오펙과 팔레스타인 그 PLO가 힘을 잡은 게 70년대 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유신은 저 석유가 인류의 명운을 결정하는 자원으로 급부상한 그 시기. 그래서 석유 위기가 닥친 시기. 그 다음에 월남전에 의해서 세계 지정학 그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린 시기. 이 둘이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무슨 중화학공업화를 계속하고 경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거는 포인트를 좀 놓친 애매한 얘기예요. 나라 망할 상황이에요, 저게. 저 유가 튀는 거 보세요. 70년대 초에. $20 미만이 단숨에 $60까지 튀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80년까지 $140까지 튑니다. 20년 사이에 7배가 튀어요, 석유 가격이. 그러다가 또 푹 내려가요. 2000년까지 한 20년 동안 점점 내려가요. 저 내려가서 바닥을 찍었을 때,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거덜이 났을 때 1999년 이때 푸틴이 집권을 합니다. 그때. 푸틴 집권 시기에 석유 가격 튀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신의 몸값이 가장 낮았을 때 집권을 해서 집권 후에 7배 뭐 이렇게 튑니다. 그리고 저 빨간 지점이 뭐냐면은 저게 2008년, 2014년, 2008년에 한때 $180까지 치솟습니다. 2008년 6월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가 세계 경제가 완전히 과열됐던 상태예요. 저거 직전에 저기 국제금융공항 직전에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과열되고 미국의 그 빌어먹을 놈의 저기 뭐죠? 세컨 머기지죠. 그러니까 주택 담보부 대출인데 그때 그 주택의 근저당 설정한 거 그거를 또
다시 2차 담보, 3차 담보에서 그 담보가 깡통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클린턴 때 만들었던 게 약 20년 지나서 2008년에 그게 폭발한 거거든요. 시한폭탄이. 그래서 야저간에 2008년에 저거 찍었을 때 저걸 침공을 하죠. 그루지아. 그리고 2014년에 다시 피크 찍었을 때 우크라이나 침공하죠. 그래서 돈바스 루한스크에 괴뢰국 만들고 크리미아를 병합하고 그리고 요번도 다시 지금 석유 가격이 지금 130, 140불 이렇게 찍고 있죠. 요번 찍었을 때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 다시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석유 회사의 오너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핵으로 무장한 석유 회사예요. 그 석유 회사 이름이 러시아예요. 어저께 이제 그거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인류가 지난 50년 동안 짝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석유가스를. 석유가스 하이드로카본이 그 인류가 모신 짝퉁 하나님, 물신의 이름이 석유예요. 석유가스, 하이드로카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신이 죽었다고 증명이 된 게 이미 한 5년 전이에요. 5, 6년 전에. 1915년, 16년경에 이미 죽었다고 증명이 됐어요. 이게 뭐냐? 미국의 셰일 혁명이란 말이에요. 미국 셰일 혁명이 횡으로 한 15km씩 가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서 가만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빨간 점선 둘러뒀는데 거기 탑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 서 있잖아요. 그 탑 밑에 그 공구리 쳐가지고 말하자면 한 400~500평 이렇게 공구리 쳐놨다고요. 그걸 패드라 그래요. 탑 밑에 판판한 공구리 쳐놓은 거. 그 탑 안에서 관로가 하나만 수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가는 관로도 이 200m 정도 간격을 두고 벌려져요. 탑 안에서 내려가면서 몇백 미터 내려가면서 저게 벌려지고 그 다음에 수직관로 하나에서 굉장히 여러 가닥의 또 수평관로가 나오는데 그 수평관로가 보통 10km, 15km를 달립니다. 그래서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보통 15km예요. 저 탑 하나 있는 학교 운동장 한 두세 배 되는 학교 운동장을 100m, 100m라고 한다면 학교 운동장이 이제 한 3,000평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 두 배. 그러니까 큰 학교죠. 100m. 이렇게 뛰어도 대각선이 아니라 그냥 세로나 가로로만 뛰어도 100m를 달릴 수 있는 운동장. 그런 운동장 흔치 않습니다. 그런 운동장, 그런 정사각형 땅이라 그러면 그거 한 두 배쯤 되는 보통 한 4,000, 5,000평 되는 게 한 패드를 이루어요. 저게 지금 사진에 나온 게 한 패드예요. 그러면 그 패드 안에 밑에 수직관로만 뭐 7, 8개가 내려갔는데 그 수직관로를 딱 묶어가지고 그 꽁지 머리 묶듯이 묶어가지고 탑은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시스템 해놓은 거. 그리고 각 수직관로, 수직 계열에서 또 수평으로 여러 가닥이 나가게끔 만든 거. 저 방식이 언제 기술적으로 확립이 됐냐면 한 6, 7년 전밖에 안 됩니다. 저거에 의해서 셰일 개발비가 확 깎인 거예요. 그리고 저 방식을 쓸 수 있는 땅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방식을 쓰려면 이 셰일이 나오는 층이 켜켜이 있어야 돼요. 해양 셰일이 저 켜켜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어떨 땐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어떨 땐 땅이 떠가지고 떠서 육지 강 언저리가 됐다가 또 잠겨서 바닷속에 있다가 또 육지 강 언저리에 무슨 늪 같은 게 됐다가 바닷속에 있다 늪 같은 게 이게 반복이 될 때마다 한 층씩 생기는 거예요 저게. 근데 그런 땅이 광범위하게 발달한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왜 그러냐? 지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그게 몇 억 년 되죠.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남미 아메리카가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표류해 갖고 지금 미국 자리에 가서 앉았잖아요. 그때 그 땅덩어리가 떨어져 나올 때 그 지금 셰일 나오는 지역이 깔아앉으면 바닷속이 되고 좀 땅이 솟아오르면 저게 육지가 되고 깔아앉으면 바닷속에 이렇게 잠겼다 떴다 잠겼다 떴다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떠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저런 식으로 지층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도 저런 게 있다 없다 말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아마 저거 없을 겁니다. 저거 비슷한 게 있는 게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오스트레일리아도 굉장히 작고요. 저렇게 형성됐는데 보통은 단층이에요.
중국이 셰일이 많다 그래도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단층이에요. 단층이면은 한 구멍 파고 내려가서 한 군데로밖에 못 가요. 그럼 개발 코스트가 안 나오죠. 경제성이 안 나와요. 거기다가 저걸 계속 물을 부어 넣어주면서 빠개야 되는데 그 물을 또 가지고 오는 게 신강 같으면 그 갖고 오는 게 또 일이에요.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얼지 않고 계속 그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신강같이 영하 뭐 40도 50도 내려가 버리면 저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바깥에 물탱크가 있는데 큰 게. 그래서 저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죽었다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을 때 이제 싸구려 연민에 취해서 죽었다. 이게 니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니체를 이렇게 읽으면은 반기독교고 저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기독사상의 본질에 도달하고 이게 두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사상 연구하는 사람들이 니체를 열심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심 깊은 분들이. 하나님이 싸구려 연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할 때도 있고 굉장히 무심할 때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 혹은 성격을 어느 싸구려 연민에 다신 부드럽고 착하시고 뭐 그런 그림으로 쉽게 그렇게 인간이 형상화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게 그렇게 그런 식의 그림으로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이 유럽의 그 기독교가 19세기 때 특히 19세기 때 그렇게 돼요. 국가별로 이제 그 자기의 국가별 기독교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싸구려 연민에 취해서 죽었어. 그래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말을 바꿔서 말하면 푸틴이 받들고 그리고 인류가 깊게 영향을 받아왔던 지난 50년 동안의 물씬 석유가스라고 불리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불리는 그 물씬은 셰일혁명에서 죽었다예요. 이미 한 6, 7년 전에. 지금 죽은 신 가지고 놀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푸틴의 워, 푸틴의 전쟁이라고 푸틴스 워라고 부르고 싶어요. 푸틴의 전쟁. 그 본질은 뭐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리고 푸틴의 전쟁은 뭘 증명했냐? 이걸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란 나라는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석유회사입니다. 석유가스 회사입니다. 그럼 푸틴은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석유가스 회사의 오너가 돼요. 이 회사는 사교 체계죠. 이 사교의 본질은 뭐냐? 슬라브 파시즘입니다. 슬라브 쇼비니즘, 슬라브 침략적 민족주의. 이 회사가 모시는 하나님은 석유가스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석유가스 이미 2015년경에 그 물씬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죽었다는 게 판정이 된 거예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목이 졸려져 갖고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MTR이 승리하고 다시 이제 그 미국 안에 그 유전 개발, 미국 안에 셰일가스 개발에 다시 불이 붙으면은 앞으로 이 석유가스라고 불리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불리는 이 물씬, 이 하나님은 이제 그 몸값이 고깃값도 안 나와. 살이 썩어서. 사골값도 안 나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몸값 떨어지기 전에 우리 석유회사의 체제를 좀 강화해야겠다. 저 밉살스러운 우크라이나에도 손 좀 봐야겠다. 그러고 일을 저지른 거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은 신을 섬기는 파시스트 반신이 사고친 거예요. 반신, 데미가드. 푸틴은 절반쯤 반신이에요. 최고 사제니까. 자, 그럼 시진핑은 뭐냐?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세계 하청 공장, 하청 제조업 회사예요.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세계 하청 제조업 회사의 오너죠. 시진핑은. 이 회사도 사교 체계입니다. 이 사교의 본질은 중화 파시즘이에요. 중화 침략적 민족주의. 그럼 이 회사는 그런데 이게 에너지도 안 나오고 식량도 수입해야 되니까 에너지 수입하고 식량도 수입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중국인들이라는 건 러시아인에 비해서 질서 잘 지키고 규율 잘 지키고 근면하고 순종적인 데가 있으니까 신학을 발전시킨다고. 이 신학이 뭐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이 신학이. 그런데 말기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차원의 표면적 차원의 원인은 세 개입니다. 이 말기 현상의 원인. 일단 정신병적인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아니 뭐 좀 터지니까 광동 닫아 걸어, 셴짠 닫아 걸어. 그 다음에 좀 터지니까 샹하이 닫아 걸어. 좀 터지니까 북경 절반 닫아 걸어. 좀 터지니까 뭐 텐진 닫아 걸을 거 준비해.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정책을 취하잖아요. 얘들 보면 정신병적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들이 부동산 공황이죠. 그 에버그랜드, 헝다. 뭐 근데 중국이 이제 일반인의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게 아마 금지되어 있던가 그러죠. 주식 시장 투자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부를 불리는 수단이 부동산 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그 부동산 개발 용지, 지금 대장동 같이 개발 용지를 파는 게 대장동 사업자한테 파는 게 그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럼 그거 산 사업자는 꼭 대장동이랑 모델이 똑같죠. 사업자는 그냥 돈도 안 넣고 완전히 돈 찍어 먹는 거죠. 떼돈 버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산당 이제 상류층이죠. 그런 구조거든요, 얘들이. 그게 지금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기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현상적 원인들이고 본질은 뭐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저 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노동의 임금과 생산성 문제, 그다음 환경오염 문제, 그다음에 부패 문제. 이게 이제 본질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몽과 1대1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현지에서 들고 일어나면 끝장이다라는 걸 증명한 게 우크라이나고, 그다음에 인권 탄압도 한계에 부닥쳐 있고. 왜냐하면 더 이상 더 인권 탄압을 하면 중국은 세계 시장에 물건을 못 팔잖아요. 제노사이드. 저 한계에 부닥쳐 있다. 저거보다 더 지독하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 지키려면 그 이상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이니까 한계에 부닥쳐 있다. 그런 저는 이상주의자 아니에요. 나쁜 짓 더 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을 더 해야 유지되는 나쁜 체제인데 더 하지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계에 부닥쳐 있다 그러는 거지. 나쁜 짓 자체가 한계라고 안 봐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중국 체제 유지되려면 뭐 1년에도 뭐 한 10만 명씩 사형시켜야 돼요. 위구르인들 그 집단 수용하듯이 한 1,000만 명, 2,000만 명 집단 수용해야 돼요. 그거 못한다고. 중국인들이 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반발을 하죠. 거기다가 그 세계 시장에 수출해야 되는 경제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보이콧 당해서 국가가 문을 닫게 되죠.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공안 정책이 중국에 한계가 있어요. 저게. 제가 그때 한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스탈린을 한계로 치는 거예요. 김일성을 한계로 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요, 중국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죠. 시진핑 마음 같았으면 스탈린과 김일성을 본따서 그러한 시스템 만들고 싶겠지. 꿀떡 같죠, 그런 마음이. 그러나 그걸 가질 못해요.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이 이게 시장 속에서 먹고 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반발을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을 세계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탄받아서 보이콧 당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한계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도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강도의 한계. 중국몽 1대1로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계에 부닥쳐 있고, 경제 운영 방식은 노동 환경 부패에 의해서 한계에 부닥쳐 있고, 전부 다 한계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본질적 원인은. 자,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푸틴의 전쟁이 증명한 건 뭐냐? 한 너댓 가지 증명했죠. 우선 첫째, 세계 경제 제재의 파워를 보여줬어요. 중국 지금 부들부들 겁이 나서 지금 오줌도 제대로 못 살 거예요. 요번에 러시아에 한 것처럼 경제를 완전히 배를 가르고 거덜을 내는 방식의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중국은 1년 안에 5억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피터 자이안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에 힘을 보여줬냐? 아니, 빅미디어들끼리만 이렇게 공 주고받으면은 이게 어느 수준에서 제어가 돼요. 갑자기 딱 어조가 바뀌죠. 네, 우크라이나 참으로 불쌍하긴 하지만 지금 세계에 식량 위기가 와 있고 지금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해서 우리 서방과 미국의 우리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수습해야 됩니다. 이거 푸틴이 저기 잘못하다가는 핵단추 누르면 전 세계가 멸망합니다. 푸틴한테 개구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이 주류 미디어의 어조가 싹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나오는 얘기 뭐야? 야, 젤렌스키 너 잘난 척하지 말고 수도꼭지 우리가 갖고 있어. 임마. 지금 잠그고 있으니까 너 이제 휴전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연출할 수가 있는데 저 개미소관 때문에 이 서방 여론이 밑바닥에서 한편으로는 휘발유값 비싸고 에너지 코스트 올라가고 그리고 식료품값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 나쁜 놈들 저거 끝장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맹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못 바꿔요. 이 여론 조작을 함부로 못 한다고 해요. 서방 자유세계의 말하자면 사회 상류층들, 여론 주도층이 어떤 종류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아젠다를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개미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정말 그 우크라이나 국민소득 4,000불인가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베트남보다 조금 잘 살똥말똥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이게 분발을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네.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란 러시아랑 싸움이 되네. 이 자유공화국을 지향하는 자유공화국의 그 가치, 그러니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을 했다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깡패 군사력이 저 상태가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요번 메르켈 거의 뭐 우물쭈물해요. 아이, 제가 요번에 2월 24일 후에 이제 정계를 이제 물론 은퇴를 하니까 시간도 남고 그거 참 좋더군요.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참 좋더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푸틴이 우리 서방을 말이죠. 파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독일을 거의 나라를 망가뜨린 나는 저게 메르켈이 이름을 메제인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이 대한민국 들어가지고 중국에 바치려는 거랑 똑같은 짓을 러시아에 대해서 독일을 가지고 러시아에 바친 여자 아니에요. 에너지 그거 다 끌어들이고. 왜 그러냐면 독일 안에는 미국과 앵글로색슨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한 염호가 있어요. 독일이나 그 일본도 그게 좀 있어요. 근데 독일은 더 세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깃장 심리로 러시아랑 친해졌을 거라고요. 아마 그 베이스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이게 그냥 그러면 제대로 반성을 해야지. 아니,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적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따오 개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 연로하신 원로 독일 정치를 20년을 주물럭거려 가지고 독일을 푸틴의 발치에다가 내던져 팽개친 그 여성 정치인이. 그 메르켈은 뭐라 그러나요? 메르켈이 아니라 그 마크롱. 푸틴을 말입니다. 개굴욕감을 줘서는 큰일 납니다. 푸틴을 굴욕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크롱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독일 수상 숄츠. 저희 독일은 말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IRST를 제공할 겁니다. 언젠지는 잘 모르겠군요. 독일이 지금 제공한다고 떠버려 놓고 하나도 안 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우리는 독일을 맹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말로는 아주 요란벅적한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서방과 미국의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무기력한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정해요. 얘들 나름대로 각기 지정학을 생각하는 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감질나는 군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 국영방송이 뭐라 그랬냐.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One drop in the sea. 마크롱 아까 말한 그런 해괴망측한 발언.
푸틴에게 개굴욕감을 주면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슐츠는 지원합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 보냅니다.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늑장 부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적당한 패키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좀 감질나게 지원하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저앉히고 얼른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얼른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6.25 때 미국 물론 엄청 희생했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휴전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그때는 한국군이 나서서 일선에서 목숨 바쳐서 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휴전을 결국 강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후르시초프의 소련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그때 후르시초프가 이제 후르시초프가 그때 등장했나 안 했나 전 그건 조금 헷갈리는데 그 해 봄에 53년 3월인가 4월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이후 체제와 미국 사이에 타협이 일어나서 전격적으로 휴전된 거예요, 저거. 그때 지정학적 타협 딱 일어나니까 우리한테 너 당신들 말이야 휴전해.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왜 휴전해? 그래가지고 방공포로 석방시켜놓고 미국을 협박했죠. 그래서 우리 휴전해 줄 테니까 한미동맹 해야겠어.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굴욕적인 요구입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첫 임기인데 그 해가.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해 11월에 우남이랑 백악관에서 회담하다가 11월인가 12월에 박차고 옆방을 가면서 저 개땡땡 SOB라고 하고 갔어요. 왜 그러면 미국이 양자 간의 방위협정을 그 당시에 맺어 있던 데가 없다시피 해요. 상호방위협정이.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랑 방위협정의 컨셉이 다르잖아요. 일본은 무장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너희를 지켜줄게고. 영국이 그게 군사협정인데 그건 뭐냐면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영국과 쉐어링하게 하기 위한 조약이고 또 그것도 우리랑 달라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늦었던가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방위협정인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방위협정을 한 거예요. 우리랑 문맥이 달라요. 그럼 미국이 이때까지 전 세계와 양자간 방위협정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빼고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각각이 우리랑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는 정말 전 세계 최빈국이 근사하잖아. 우리가 침공당하면 미국 너희가 와서 돕고 너희가 침공당하면 우리가 가서 돕게. 멋있어요. 대등해요. 방위협정이. 멋있어. 그래 놓고 뒤에 이제 그 아래쪽 내려가면 이제 주한미군 군사 지원하고 군사 기지를 둘 수 있고 군사 기지 그다음에 뭐 그 한국군 현대화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짧아요. 정말 미국으로서는 정말 굴욕적인 협정을 강요해서 따낸 거예요. 젤렌스키 이번에 그거 못 따냅니다. 그런 협정.